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오늘 오전 발생한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16명, 부상 7명, 실종 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불이 나면 물론을 끌 수 없고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리튬 배터리가 3만 5천 개 쌓여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근로자 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은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차기 대표직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해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오늘부터 진료를 정상화했지만 의정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물품들이 확인됐습니다. 흙더미에서는 보건 후진국에서 발견되는 기생충도 검출됐습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는 현재 큰 불길은 잡힌 상태입니다. 내부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아직 6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인명피해는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표정우입니다. 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수색이 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공장 건물 내부에서는 모두 15구의 시신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60대 남성 1명을 비롯해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2층 작업장으로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 16명 외에도 부상자도 중상자 2명, 경상자 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공장 노동자 6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통신 신호가 공장 인근으로 잡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색 결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근로자 명단까지 모조리 타버리면서 소방당국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은 화재 신고 접수 뒤 유해물질 리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3동 1개동 외에 다른 동으로 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오후 3시 10분쯤 큰 불길은 잡힌 상태이고 소방은 현재 인명구조에 주력하는 한편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화재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로 현장은 폐허가 됐습니다. 맹렬한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모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흡사 화산 폭발을 방불케 하는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허공으로 치솟습니다. 끝없이 피어오르는 연기는 온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찌나 거센지 수백 미터 바깥까지 불에 댈 듯한 열기가 퍼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공장은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화염을 견디다 못해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벽체는 겨우 형체만 남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연신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금방이라도 무너질까 위태롭습니다. 창문 유리창이 다 터지고 창문 쪽으로 불길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공장 내부도 온갖 집기가 제멋대로 눌어붙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성한 곳이 없습니다. 불이 난 3동 주변 건물 역시 가공할 위력에 군데군데 그을리고 부서졌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위해 공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종일 통제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화재 관련 보고를 받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남하영 소방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에도 화재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화재 경위와 현장 상황에 대해 1시간가량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낮 중대본 회의를 열어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진화와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 화재 현장을 찾아 조속한 진화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낮 12시 반쯤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진화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도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화성 화재의 빠른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한 목소리로 기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당은 신속한 수습과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도 가장 중요한 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연락이 끊긴 분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해오던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을 해제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르면 오는 27일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18개 가운데 여당 몫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7자리를 결국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25일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지만 무의미한 대화였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성 수용과 함께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간 매일같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장외 투쟁을 벌여온 여당의 결단은 당내 불안감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등 압박이 이어지자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원 구성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끌어져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 차원에서도 질의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기를. 민주당은 늦었지만 여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이나 6월 국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근데 현안 질의 청문회 일정 증인들이 채택한 기존에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27일 개최가 유력합니다. 반쪽 국회란 오명은 벗게 됐지만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만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원내 공방은 더 격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2대 국회 등원을 결정한 국민의힘이 전반기 여당목 국회 부의장으로 육선의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내부 조율을 통해 나이 순에 따라 전반기에 주호영 의원을, 후반기에 같은 선수의 조경태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곳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여당목 국회 부의장을 선출할 걸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를 끝으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 연임 도전 여부는 조만간 결정하게 될 텐데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당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민주당과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에 당권 주자들 간의 공방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맞받았고 또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은 야권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마저 받을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소 조항을 제거한 최상병 특검법을 꺼내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순진한 발상이란 당권 경쟁자들 공세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의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생각을 달리하는 당권 주자들은 점차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 여론이 높아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면 본인을 겨냥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이상하다. 그럼 당연히 특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건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닌 민주당 대표나 할 얘기가 아니냐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매번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을 해나갈 겁니까? 당 정국이 파탄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응 역시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총선 참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이 온전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한 전 위원장과 그 주변의 정체성에 당원들의 우려가 많다며 원론적 특검 찬성 주장은 한동훈 대세론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원론적 특검 찬성 입장을 둘러싼 설전은 친윤 대 비윤, 당권 대 대권 등 복잡한 당권 경쟁 구도 속에서 후보 간 마찰음을 일으킬 최대 뇌관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수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는 거의 확인했고 적용할 혐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지난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건 유력 언론사 기자가 전해준 이야기라며 공공의 차원으로 강연에서 말했을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교회가 아닌 일반 강연장에서 발언한 거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자신을 명품백 사건과는 무관한 혐의로 엮은 저희가 불순하다며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휴진 예고를 거둬들이지 않은 의대 교수와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남아있어서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집단 휴진과 총걸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강경일변도였던 의협이 엿새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휴진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법무력의 특별위원회의 29일 회의에서 휴진 여부와 방식 등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지도부 관계자는 휴진을 접는 것이 아니라면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쟁은 이어간다는 뜻이지만 이번 철회를 두고 내부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단 휴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중단했습니다. 27일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의가 안 된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휴진에 동참했던 서울대병원 의사, 개원의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협과 의사들이 느낄 압박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로 예고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휴진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의대 증원 철회를 포함한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돌아온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정부와 철회 없이는 복귀도 없다는 전공의 사이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협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보건의료계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국립사립대병원 74.5%가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13개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달 안에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113곳을 조사한 결과 43%에 해당하는 49곳이 의사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을 하는 PA 간호사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2곳은 늘어난 업무에 대해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의료사고와 근접 오류사고가 발생한 곳은 각각 1곳과 8곳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의사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하마터면 2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손에게 넘어갈 뻔한 사고를 극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거액의 수표를 발행 당일 인출하는 걸 수상히 여기고 또 피의자 메신저 내용 중 의심쩍은 내용을 눈여겨본 은행원들의 날카로운 눈 덕분이었습니다. 류한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두 남녀가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가지고 은행 지점에 와서 현금 인출을 요구합니다. 당일 발행 수표의 현금 인출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발행자와 통화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팀장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수표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 통화 와중에 예정하신 분과 수표 발행인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려던 남성을 막아서고 이들이 갖고 있던 나머지 수표도 회수해 모두 1억 7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스마트폰 해외 송금이 안 된다며 은행 창구를 방문했고 직원은 이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우연히 접한 고객 메신저 대화에서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곧바로 동료와 메신저로 협의 후 경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전산으로 확인을 하는 와중에 고객이 휴대폰을 봤을 때 어느 저장된 분이랑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내용이 해외에 사는 오빠한테 해외 송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카톡이 와 있었고 고객이 답장으로 지금 어느 지점에 내점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쓰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피해자의 돈 4,300만 원이 고스란히 해외 모처로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기존에 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 외에 최근에는 외환으로 환전을 요구하여 해외 송금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누군가 불쑥 전화해 다급한 상황이라며 거액의 수표 발행이나 해외 송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 1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이름을 거론하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메모를 남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와 함께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접혀 있어야 할 학교 철제 정문이 기둥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문 주변은 외부인 접근을 막은 채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6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 73살 A씨가 정문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피해자는 등교 시간을 앞두고 접이식 철문을 열다가 철문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에게 구조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용역회사 직원으로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지난달에도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학교 정문에 대해서도 평가했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국은 학교 안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보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학교에서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학교 측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안에서 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여러 물품이 확인됐습니다. 오물과 뒤섞인 흙더미에서는 보건환경 후진국에서나 발견되는 기생충도 검출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바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과 마스크, 해질대로 해져 여기저기 실밥이 튀어나온 낡은 티셔츠까지 모두 북한이 흘려보낸 이른바 오물풍선에서 나온 생필품 쓰레기들입니다. 통일부가 70여 개의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물인데 북한 주민의 어려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와 만든 양말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몇 번씩 기워 신은 양말, 옷감을 덧대어 만든 티셔츠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물풍선 안에 뒤섞인 흙더미에서는 사람의 소장과 맹장 등에서 기생하는 회충과 편충알 등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보건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에서나 발견되는 것들인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이 여전히 인분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위생 환경 역시 열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른바 수령교시 문건으로 불리는 김정일, 김정은 관련 문서도 찢긴 채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이 같은 행위는 최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오물풍선 제조에 동원된 주민들의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오물살포 재개를 예고한 데 대해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하고 기괴한 오물살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과거 우리 기업이 지원 물품으로 건넨 청바지와 넥타이 등을 칼과 가위로 찢어 내다버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와 비닐, 자투리 천 등이 가장 많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북한이 살포용 쓰레기를 급조했고 토지 오염이나 감염병을 일으킬 만한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시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가 고립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상자 등 인명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함원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 한 10시 반쯤 화재가 발생을 했고 초진 한 3시 10분쯤에 진압이 됐습니다. 초기 진압은요. 사건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개요를? 네, 지금 한 11개 동이 운집이 돼 있는 그런 이제 1차 전지 공장에서 화재 폭발이 발생을 했는데요. 최초 화재는 이 연료전지 완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2층 보관실 정도의 용도의 공간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최초 오전에 봤을 때는 한 분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지금 뭐 16명 이상이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것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서 이 3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3동에서 이 건물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해당 그 3동 안에 있던 이 근로자분들이 제때 탈출하지 못하고 고립이 되거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망자가 16명, 중상자 2명, 경상 5명으로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리튬 전지, 그러니까 이거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검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예.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조건, 또 뭐 과충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메커니즘 상에서도 여러 가지 뭐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결함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튬이온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전성, 그리고 제품 자체의 또 결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이제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1차 전지,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충전이 불가능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고 전기차처럼 계속해서 충전을 해서 쓰는 거는 2차 전지다. 네네. 근데 그럼 리튬 전지인데 리튬 1차, 2차가 화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좀 다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원료 물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료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2차나 1차나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1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바꿔 말하면 지금 1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동전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측정 장치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리튬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가볍고도 높은 어떤 그 전지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뭐 수분이라든가 물에 반응하는 위험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반응이 폭주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뭐 알려진 뭐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전해질 불균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불안전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뭐 제품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좀 취급의 부주의에 의해서 뭐 충격을 줬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화가 됐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보통 전기차는 한번 불이 나면 물을 쏟아붓잖아요, 몇 시간 동안. 네네. 2차 전지는 그럼 물로 끄는 거고 1차 전지는 물이 아닌 다른 모래라든가 다른 화학약품으로 꺼야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라고 하는 이제 금속이고요. 그래서 금속 화재라고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에 알칼리 금속,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을 접촉하게 되면 수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공기랑 산소랑 화합을 하면서 이게 혼합끼리 형성이 돼서 쉽게 폭발하거나 연소가 되는 이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모래라든가 이런 그 질식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이제 폭주가 시작이 되고 연쇄적인 연소가 되면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냉각 효과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전기차를 아예 그 수조 이동식 수조에다 물에다 담궈서 일부 이제 냉각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담궈 놓은 상황에서도 길게는 막 2시간 동안 물속에서도 연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제 리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또 자체 내에 또 산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적응성이 크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자세한 내용은 감식이 있어야겠지만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리튬이 불안정한 물질이라고는 하지만은 완제품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요인, 열이라든지 뭐 못질을 한다든지 그런 충격이 없으면은 네네. 별다른 뭐 그런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번 네. 사고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패키징 작업이고 이미 이제 완제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셀을 구획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가 완성이 된 이런 그 완제품이 화재가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이상하다라고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취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늘 날씨도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고온이고요. 특히 이제 뭐 습도도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이게 이제 잘 실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공기 중이라든가 아까 외부로 만약에 누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예.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그 화재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좀 자세히 좀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뭐 최근 비가 왔기 때문에 누수 가능성도 좀 보고 계신데 물에 적기만 해도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는 겁니까, 리튬?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급격하게 수소가 발생을 하면서 그 물속에서도 막 굉장히 높은 고열 상태로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금수성, 물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튬을 보관할 때는 소분해서 이게 바세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보관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누수라든가 물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셀은 방수가 돼 있습니다. 방수가 예. 물론 돼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무력화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그 수분에 의한 발화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리튬 전지에 불이 붙게 되면 다량의 유해 가스가 분출된다는 것 화면을 통해서도 아무런 뭐 저런 지식이 없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네. 모습이었는데 이런 경우 소방이 더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점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뭐 화재라든가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기가 어떻게 보면 연소된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지 않고 남은 찌꺼기가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리튬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 분자가 떨어져 나온다라고 수소 기체가 떨어져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열이 되면 즉 연소가 되면 HF라고 하는 불화수소가 그 연소 부산물로 다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HF라고 하는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게 불산이고요. 이 불화수소나 불산은 사실은 이제 뭐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이 유리를 식각하는, 부식시키는 이런 어떤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제 불화수소를 필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튬 이 배터리 화재에서도 말씀드린 HF가 연소 부산물로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유독 가스에 의한 소방관들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위험성이 이제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불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고요. 또 벤젠은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런 연기를 마셨을 때는 바로 한두 번만 마셔도 이렇게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농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위험성을 그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낮은 농도의 위험성이 있는 게 이제 위험한 물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산 같은 경우에 한 0.1 ppm 정도만 노출이 돼도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그 불산 그 탱크로리 누출 사고, 그래서 해당 운전자가 그 바로 노출이 돼서 바로 이제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화재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화수소라는 기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질식의 위험성이 뭐 마찬가지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질식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전반적인 화재 현장과 마찬가지로 그런 연기의 위험성에 수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장 그 공장에서 열 관리해야 되고 연기도 관리해야 되고 빨리 화재 관한 것을 작은 불씨라도 다 꺼야 되는 건 맞는데 반경 2km 지도를 살펴보니까요. 서쪽으로는 뭐 식당가도 있고요, 뭐 펜션 이런 숙박업소도 있고, 동쪽으로는 민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우면은 연기가 날아가서 그 가정집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연기 안에 지금 뭐 그 HF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톨루엔이라든가 뭐 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독한 물질들이 이제 분산이 될 텐데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기 중에 이제 분산이 되면서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확산이 이제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접적으로 어떤 연기에 노출되는 것은 인근 주민들께서 좀 대피를 해서 이 연기를 직접적으로 맞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가 본인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연히 뭐 개구부라든가 창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그 막아두시고 좀 안전한 좀 떨어져서 완전히 좀 진압이 되고 확산이 될 때까지는 조금 이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꺼진 것 같다가도 다시 붙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네네. 지금 배터리가 35,000여 개가 거기 건물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네네. 혹시라도 다시 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튬 그 배터리 화재가 그러니까 진압이 된 것처럼 이제 소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내부에서 이 가연성 기체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기체 발생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이 가연성 기체에 의해서 뭐 작은 스파크라든가 정전기라든가 아주 작은 에너지만 갖고도 다시 그 불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진화가 되면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빼내서 봉인하는 작업들,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금속 화재라고도 하던데요. 이런 전지에 불이 붙어서 이런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열이 그 온도가 뭐 1000도까지도 올라가고 실제로 지금도 불이 완전 큰 불은 다 잡혔지만은 아직도 열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됩니까? 지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다행인 점은 이제 해당 그 피해가 난 건물의 구조가 이 철골조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제 붕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내화 구조로 돼 있다라는 점이 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고열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제 구조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샌드위치 패널과 이제 골로만 이루어진 뭐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화재가 되고
이 화재로 인해서 구조물 자체가 붕괴되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고온의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의 안전성을 좀 충분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건물도 조금 제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방화 구획이 설정이 되고 이 부분이 근로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떤 좀 제대로 동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잠시만요. 네, 지금 계속해서 경기도 화재 현장 브리핑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현재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실종됐던 사람은 21명 해서 22명에 대해서 현재 모두 그 구조 작업이 끝나서 수습을 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은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추가로 생겼다고 해요. 한 명이. 근데 그 한 분이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 건물 안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구조대원들이 다시 한번 건물 내부를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수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최종 상황은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입니다. 해서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한 명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현재 그 정확한 사망하신 분의 인적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훼손 상태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소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따지면은 일단 남성, 여성 정도만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DNA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아까 포함해서 사망자들의 22명에 대해서는 중국 국적이 18명이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가 1명, 그 다음에 미상이 1명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 1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20명, 한국인은 2명 되겠습니다. 해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수습되신 분들 이송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응급의료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 피해 현황, 추가 발생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자 1명 발생되었고요. 사망자 6명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자 1명은 40대 여성인데 아마 자택으로 자가 귀가를 하셨다가 연기 흡입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저희 119로 신고를 해와서 119에서 저희 DS병원으로 이송해서 지금 현재 입원해서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6명 추가 발생된 그 이송 현황은 송산 장례식장으로 1명 추가 더 갔고요. 그다음에 화성 장례식장으로 2명 추가 이송되었습니다. 유일병원 장례식장으로 1명이 갔고요.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장례식장으로 1명이 갔고 또 중앙종합병원으로 1명이 가서 추가 6명 이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17시 기준으로 중상자 1명이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서울 베스티안 병원으로 다시 재이송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요? 서울 베스티안 병원. 베스티안. 네. 지금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이 사람을 조금 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하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늦어진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22명, 최초 사망자 포함해서 22명을 확인해가지고 다 밖으로 이제 수습 작업을 마쳤는데 그 마무리 단계에서 회사 관계자가 한 명의 연락이 안 된다는 추가적인 사항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확인했던 최초 사망자 포함해서 22분을 다 수습을 한 상황에서 그분에 대해서 혹시 안에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2차 수색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그 건물 내부는 1158제곱미터가 되겠고요. 2층 면적만 1158m가 되겠고, 예, 평수로 따지면 약 한 350평 정도 되는 겁니다. 2층이. 그러면은 구조대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계단을 통해 가지고 내부로 진입했을 때 우측면 쪽에서 많은 분이 발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비상 계단이 있는 곳. 계단을 타고 들어가서 오른쪽 편이요. 거기가 이제 내부로 보면은 구획이 된 곳이 2군데가 있었고 작업실이 1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3군데로 구획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관계자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그 실종자 21명이었는데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발견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색 작업은 일단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됩니다. 지금 희생자들 외노자분들이 일용직이신가요? 아니면 정직원이나 아니면 유시직 직원들인가요? 그거 확인하세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정도만 간신히 분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아예 성별 자체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회사에서는 그분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 거죠? 명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A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 어쨌든 20명의 그런 외노자들 특정이 됐잖아요. 예. 그 회사에 명부가 있는 거 맞는 거죠? 회사의 명부는 있지. 잠시만요. 예. 지금 경찰이 예. 예. 저희 알려주세요. 아 경찰? 네. 아, 경찰이 한대요?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 그 한 분이 이 건물 내에 있는지 여부도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돼요. 연락이 단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분이 이제 회사 쪽에 일하는 관계자이긴 한데 근로자이긴 한데 어디 타 지역에 가 있는지 아니면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지는 우리 소방대 구조대가 내부에 들어가서 계속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예. 위치 추적을 해도 확인이 안 돼요. 예. 그것까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고 어쨌거나 2층 내에서 전부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여기 마치고요. 18명이요. 그거는 이제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예 들은 얘기입니다. 명부가 확실히 있는 거죠? 회사에는 있을 거예요. 예예. 예. 이상 브리파스 또 추가 사항은 추가 사항은 저기 그 나중에 저 한 분의 실종자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앞으로 몇 시에 한다고는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네, 결국 사망이 22명, 경상이 6명, 중상 2명, 이렇게 3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여수 쪽에 한 16명 정도 사고가 났던 여수 폭파 사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뭐 물론 그 사망자 숫자라는 맥락에서 보면 최악의 사고라고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소방 브리핑에 따르면은 건물 2층 계단 우측면에 사상자가 몰렸다고 하거든요. 이 공장에 다 근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건물이 넓지만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참변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염과 연기를 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방화 구획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아파트도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인 이제 출입문을 닫고 행동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화재가 발생한 곳을 막아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대부분의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통짜 평면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획 없이 그러니까 넓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발생한 것이 급격하게 전체 층으로 확대가 되고요. 제가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방화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 공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 주택과 같은 아파트와 같은 강력한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최소한의 대피 동선에 대한 안전성이 이제 충분하지 않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문제는 2층 평면에서 화재가 났지만 결국은 이제 3층에 있는 분들도 결국 탈출하려고 하면 2층 계단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그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이라든가 계단 동선 주변에서 이 염기에 의해서 지식하시는 이런 분들의 피해가 좀 크지 않았나. 결국은 이런 그 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피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사상자를 낼 정도로 리튬 공장 화재 정말 취약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리튬 전지 공장은 다른 데랑은 좀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화재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니까 리튬 자체를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 물질로 이제 구분이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제품이 되어 있는 리튬 전지 부분의 완제품 같은 경우에 또 위험물 범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과거보다는 이 리튬 사용량이 많아지고 생산량도 굉장히 늘어나는 데 비해서 거기에 걸맞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어떤 제도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재 공학적인 혹은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안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좀 고려가 향후에 좀 뒷받침돼서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2012년 9월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의 경우에 인근 주민 1,5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네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주민들이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게 호흡기 말고 피부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지금 애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불산 누출 사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불산 물질이 누출이 되기 때문에 그 농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노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여러 가지 그 대단히 좀 큰 위험성을 노출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불산 자체가 그 누출이 된 게 아니라 연소의 부산물로서 즉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불화수소 가스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이제 불산 원액 그 순수한 불산보다는 조금 좀 그 누출이라는 입장에서 독성이라는 입장에서는 뭐 그거보다는 좀 경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근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뭐 연기 냄새라는 부분이 자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서 좀 멀리 좀 떨어져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반경 뭐 2km나 1km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누출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해당 경우에서 어쨌든 그 1차 진압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불산이라고 하는 그 불화수소 가스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경미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은 북한이 군 최고위급 인사를 내세워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군대와 함께 있을 거라고 밝혀 일부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로 허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반러시아 대결광의 진모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해도 정의의 행동이고 철저한 정당 방위라며 옹호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를 두고 유사시 군사원조를 하기로 한 조약에 따라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공병부대와 북한제 무기를 운용할 전투병 파병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무기 지원도 정당하고 또 러시아가 파병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참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그 메시지라고 해석해도 될 겁니다. 전쟁 경험을 군 수뇌부나 지휘관들이 쌓는 걸 좋아하니까 그 두 가지 돈과 전쟁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군사협력 움직임을 철저히 은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진짜 전투 경험이 있는 노련한 어떤 군인들이 북한에서 파견된다고 해도 이거를 정식으로 북한군 파견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뭐 의용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파견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그냥 의용병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하지만 이전에도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파병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한을 교종국으로 못 받고 군사분계선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파병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점령지 복구를 위한 인원이 들어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병력이 파견이 되면 미국과 유럽 전체와 싸우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북한이 감수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3국은 무기전 등 북러 사이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한다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 흔적이 관측됐다고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VOA는 지난 19일 위성 사진을 보면 발사장의 가로 25m, 세로 25에서 30m 면적이 공터로 변했고 굴착 작업은 지난 5일 전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는 건물의 외벽도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1년 동안 움직임이 없던 이곳에 변화가 생긴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경제부 최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수석까지 14분, 개통 앞둔 GTX-8 구성역의 가보니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구성역에 갔다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8 구성역 개통이 29일인데요. 29일 개통을 앞두고 20일에 구성역 일대 현장을 취재진에게 공개한 겁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시원하게 뚫린 개방형 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요. 또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배관이 눈에 훤히 보였고 승강장 근처에는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예, 이 GTX-A 구성역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은 탑승 시간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구성역에서 수서역까지 수임 분당선을 타고 가게 되면 36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GTX-A 구성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14분 정도로 단축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탑승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치에 부합할지 이거는 미지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승객들을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승객 수는 하루 이용객이 3,000명에서 4,000명 규모로 나옵니다. 하지만 구성역을 이용할 것을 보고 있는 이런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치에 부합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 구간 개통이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을 하고 서울에서 수서 구간은 오는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A 노선 구성역 개통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변전소에서 전자파를 공개 측정했어요. 이건 왜 그랬습니까? 네, 일단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왜 이 전자파를 측정했냐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은 서울 청량역 인근의 GTX-C 노선 변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다 보니 GTX 노선과 전기 공급 방식이 같은 조건인 신분당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공개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전자파 측정 당시 인터뷰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변압기 바로 1m 앞에서 2.7에서 3.0, 5m 떨어진 곳에서 0.2, 지상 구간에서 0.03, 거의 영향이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헤어 드라이어. 여기가 아까 15, 16까지 나왔고. 15, 16까지, 예,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레인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해보겠습니다. 34에 36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참고로 제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그래픽으로 정리한 건 생활 속 가전제품의 전자계 측정치의 평균값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번 참고로 한번 그래픽을 보시고요. 지난 20일에 변전소 주 변압기에서 각각 1m 그리고 5m 떨어진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각각 2.7 그리고 0.2 마이크로 테슬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다는 건데요. 다만 변전소 반대 주민 등은 국제암연구소에서 극저주파 전자계 일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보이스피싱 은행원 눈썰미에 딱 걸렸다인데요. 피의자의 스마트폰 SNS 내용을 보고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확신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이고요. 우리은행의 서울의 한 지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당시 CCTV 화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스마트 뱅킹 이체가 안 된다면서 은행을 찾아왔는데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서 조회해보니 이 피의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특히 이 직원은 우연히 스마트폰 SNS 대화 내용을 보고 기지를 발휘해서 사기 피해 금액 무려 4,3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직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산으로 확인을 한 와중에 고객이 휴대폰을 봤을 때 어느 저장된 분이랑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내용이 이제 해외에 사는 오빠한테 해외 송금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카톡이 와 있었고 고객이 답장으로 지금 어느 지점에 내정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쓰고 계셨어요. 예, 어쨌든 참 다행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알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의 대전의 한 지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이 당일 발행한 수표 1,000만 원짜리 5장, 그러니까 5천만 원어치를 들고 은행을 찾아서 수표를 현금화하려다가 덜미를 잡힌 건데요. 특히 수표 주인이 고령의 여성 고객이라는 걸 확인한 직원은 모두 1억 7천만 원의 피해를 막은 겁니다. 기지를 발휘한 해당 직원 인터뷰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수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수표 발행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 통화 와중에 내전하신 분과 수표 발행인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야죠.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탕탕 후루후루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네, 보셨듯이 세 번째 키워드는 탕후루 열풍, 영원히 안녕, 잠시만 안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딸기 같은 과일, 막대에다가 그런 과일을 꽂은 다음에 설탕 코팅을 입힌 그런 간식이 바로 탕후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매운 마라탕을 먹은 뒤에 탕후루로 입가심하는 이른바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이라고 할 정도인데 정작 기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봤더니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폐업한 탕후루 가게는 모두 3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2개꼴로 폐업한 셈인데요. 전국의 탕후루 가게는 이달 초 1,500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보면 1,495개로 소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탕후루 열풍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영원히 안녕일지 아니면 잠시만 안녕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픽 경제부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상자가 22명, 그리고 부상자가 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지금 사상자가 30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 실종자 1명, 그리고 사망자 22명 가운데 외국인은 20명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한국인은 2명입니다. 사망자들 인근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된 상황입니다. 이 사망자 신원 특정이 어려운 점도 지금 현장에서 고충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추후에 DNA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실종자 1명이 추가된 내용 저희가 조금 전에 소방 현장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남은 실종자 위치 추적이 안 돼서 수색을 계속 중이고요. 중상자 2명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쯤에 구조대원들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사상자가 건물 2층 계단 오른쪽 우측면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작동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고요. 2층 작업장은 완제품, 그러니까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고 2층에 있는 계단실은 2개로 확인되는데요. 통로 등 폐쇄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화재 상황은 오후 3시 10분쯤에 초진을 완료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화재 목격자에 따르면은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 중에 불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수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연소, 그러니까 불이 계속 확대되고 연기가 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소방당국의 설명 추가로 있었고요. 또 인근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를 막기 위해서 냉각 작업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네, 화재에 관한 공장은요, 리튬 전지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공장이고요. 리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대응 단계 2단계를 발령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 배터리가 35,000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추가 붕괴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또 화재 원인은 현재 계속 조사 중이고요. 배터리셀이 연속해서 폭발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화성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행안부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수본을 구성해서 근로자 수색과 현장 수습, 또 피해자 등을 총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장 운영업체 4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담 수사본부를 통해 구조와 현장 수습을 지원하고 사망자 DNA 긴급 감정 등 신원 확인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도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은 현재까지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튬 전지 제조 공장은 물론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리튬 관련 화재가 잦은 이유를 리튬의 특성에 주목해서 짚어봤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내부에 수십 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리튬 전지 공장 화재를 쉽사리 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튬은 질량과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속 충방전에 유리해 현재 배터리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학 반응성이 너무 높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리튬 전지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으면 과열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1차 전지를 제조하는 곳인데 업계에서는 고체 전해질은 비싸 상업성이 낮기 때문에 불에 잘 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전지지만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경우 하나의 셀에서 불이 나면 도미노처럼 계속 다른 셀로 불이 옮겨 붙으며 이른바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리튬 1차 전지의 경우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해 물과 접촉할 경우 반응도가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알칼리 금속들이 물과 반응을 할 때 급격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전지 내부의 숨은 열이 작은 충격에도 다시 살아나 주변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이번 화재 진압에도 완전한 연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민의힘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곳 위원장직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기존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들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까지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은 의장실,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연 최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학교 폭력 현장 같았다고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도 문제지만 입법 청문회 또한 목불인견 참상이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증인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고 증인 선서 강요에 벌 세우기까지 국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30여 년간 정치에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됐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것 같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무법천지로 전락한 금요일 법사위 회의장을 보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겠노라 다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특검 도입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당장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통화 기록이 고 최상병 순직 1년이 지나 말소된다며 시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혜병 죽음의 진실과 그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자료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 청문회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건희 특별법 입법 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입법 청문회, 현안 청문회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중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원구성 갈등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여야가 극한 대립을 빚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연임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일시적인 사퇴인 셈인데요.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를 추대할 거라며 북한 조선노동당을 방불케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 개인을 생각하면 그대로 임기를 마치는 게 낫겠지만 나라의 위기가 웃어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연임을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당은 본격 전당대회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고위원 출사표를 낸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과 함께를 외치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1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1극 체제입니다. 다만 관심이 쏠리는 건 86 운동권 세대 맏형격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오선 중진 이인영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이재명 2기는 불가피하지만 단독 출마로 추대 형태로 가는 건 옳지 않다는 인식이 적잖은 만큼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다음 대권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유리하기만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저도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대표 사퇴를 두고 여권에선 민주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아류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추대를 통한 연임 수순을 밟는 모습이 마치 북한이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이미 절대 존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쯤 민주당 대표 후보 등록 공고가 나오면 이에 맞춰 이재명 대표도 출마의 변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특히 당 안팎의 비난 여론 속에서도 왜 연임에 나서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는 27일부터 개원이들의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 휴진을 철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협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무기한 휴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고려해 휴진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전환 수술을 뒤에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에 숨진 고 변희수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4년 만입니다. 이 안장식이 열리는 동안 일부 단체가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고 변희수 하사 영정과 유골함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합니다. 안장식에 참석한 추모객들은 줄지어 영정 앞에 하얀 국화를 올려놓습니다.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하사님 용기를 보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하사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복무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전역 당한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개월 뒤 법원은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가 올해 4월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지 4년 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변호사의 현충원 안장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의 이러한 순직 결정과 현충원 안장은 인권의 전진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사회에 평등한 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현충원 밖에선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순직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한 게 어디 있느냐. 자기의 선택,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한 시민이 항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꽃다발에 합성 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조직을 세관이 적발했습니다. 합성 대마는 천연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많게는 85배 이상으로 알려진 위험 물질인데 불법 체류자가 된 베트남 유학생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축제나 잔치 때 쓰는 인조 꽃다발입니다. 속에서 합성 대마가 든 앰플이 잇따라 나옵니다. 베트남에서 특송 화물로 꽃다발이 배송된 곳은 베트남인들이 모여 사는 대구 공단 지역. 유학생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가 된 베트남인들이 지난해 9월부터 꽃다발 속에 합성대마 10ml가 든 병 46개를 숨겨 밀반입했습니다. 학교를 1, 2년 정도 다니다가 학기 연장 안 하고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서 그때부터 불법 체류 상태로. 조직은 국내에서 구매자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찾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팔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낙태약도 밀반입한 거로 세관은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합성 대마는 천연 대마에서 나오는 향정신성 성분보다 화학 구조에 따라 많게는 85배 이상 환각 효과가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낙태약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데나 낙태 효과는 없고 구토와 착란, 미수가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게 세관 설명입니다. 세관은 국내 공급책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베트남에 있는 주범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올해 초 추방된 다른 공급책 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첫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산재보험을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과 오늘 산재보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지금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산재 사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이분들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급여 재활 의사를 중심으로 특별 대응반을 구성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다친 분과 사망하신 분들은 어떤 보험금을 받게 됩니까? 일단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이라고 하여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분들이 받던 급여의 60% 정도를 평생 그리고 자녀들은 만 24세까지 지급받게 되고요. 다치신 분들은 전액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로 70%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예, 아무쪼록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관련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예. 많은 지원 좀 해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또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요.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복지를 정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63개 지사와 11개 직영병원이 있으며 1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큰 조직인데 주요 업무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배를 한다면 노동보험과 근로복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보험이라 하면 일을 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협에 또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로복지사업이라고 하여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생활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또는 일을 하는 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직장 여성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육아 문제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장 보육시설을 10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접 3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업무 중에서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산재보험이 아닐까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예.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 중에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배경이 어땠습니까? 예, 그 18세기에 산업사회가 이제 도래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그 이전에는 자급자족이었는데 그 산업사회가 도래되면서 나의 노동을 기업이나 근로자에 제공하고 생활하는 이런 행태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국가 경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사회가 일찍이 도래한 유럽에서도 산재 보상 제도가 제일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장 먼저 1964년에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건강보험이 있는데 굳이 산재보험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강보험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비 부분인데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기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다. 예. 자기 부담분 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이 치료로서 끝나는데 저희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하는 동안에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비조로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애가 남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혹시 오늘처럼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2018년부터는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 중에 당한 재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가입 대상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모두 자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사업주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이거든요. 보상이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고 해서 택배라든지 킥서비스, 대리기사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 택배나 퀵서비스 그런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런 예. 분들은 약간 근로자 성질과 예. 자영업자 성질을 반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거든요. 예, 예.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는 이런 반반의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종의 사용자 성격을 가진 분들이 반, 그리고 근로자들이 반, 이렇게 보험료만 50% 낸다는 특질만 다르고요. 산재보험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64년부터 60년이 흘렀는데 그간의 세월을 뭐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주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산재보험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요. 양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5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은 다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식당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든지 일부 자영업자도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받고 있는데 초기에는 한 8만 명 정도가 산재보험에 이제 보호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 2,100만 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4대 사회보험 중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고요. 이런 부분이 양적인 이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출퇴근 재해도 보호를 받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질병에 관심이 많은데요. 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근골격이라든지 특히 직업성 암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재보험의 개선 과제 또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치유와 보상에 좀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의 핵심은 이분들을 치유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 서비스를 강조해서 이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직장 복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예, 사회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뭐 방향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지난해 산재 카르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약간 부정수급 등등 관련해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들을 수 있는 정의롭고 실효적인 보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요. 두 번째로는 산재보험에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 사중 손실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부정수급이라든지 또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인데 가입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탈법 행위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거, 미래 산재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장님 취임 뒤에 새로운 비전도 만드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새 비전이 일터의 안심, 생활의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인데요.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상당히 큰 조직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4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도 좀 약간 혼돈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아시는 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14가지 일을 크게 대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보험과 근로복지 사업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보험 사업으로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터의 안심을 드리고 근로복지 서비스로 생활의 안정을 드려서 최소한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드리겠다는 그런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한 서비스를 드리고요. 적시라는 것은 제때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적시 서비스 그리고 감동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각오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곳곳에서 러브버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러브버그는 아열대 기후에서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 일찍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러브버그가 급증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만약 러브버그를 잡는다면 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대발생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살충제는 피하고 물을 뿌려서 떨어뜨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는 불빛을 줄이고 러브버그가 밝은색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이나 노란색의 옷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 27도, 대구 29도 등으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때 아닌 황사가 물러나고 전국적으로 청정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햇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겠고요. 점차 남부 지방으로도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네, 또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